그 최적의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요인이 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뭐였죠?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사용성에 대해서 했고, 오늘 할 게 신뢰성이에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근데 나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신뢰성이 무너지면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이 제일 재미없지만 그리고 별로 이목을 잘 집중하지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조금 어려워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신뢰성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어떤 그 인증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유용성 그래 사용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지. 사용성 쉽고 편리하게 해줘야지. 신뢰성 어떤 ISO 무슨 기준을 맞춰야 되고 뭐 히파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데다가 어렵기까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몰라요. 이 신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사례에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가 신뢰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싶어요. 자, 몇 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수미님은 몇 시에 일어나요? 8시요. 몇 시에 자요? 12시 반 정도에. 내가 요새 내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10시에 자자. 그리고 5시 전에 깨지 말자. 뭐 여기저기 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왜 하냐면은 이제 우리 그 치료제 중에 경도인지장애 치료제가 있는데 사람이 치매 안 걸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자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머릿속에 있는 악성 단백질이 용해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면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젊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고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거나 밤에 자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람을 밤 10시하고 새벽 5시에다 맞춰놨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 10시 딱 되면 이제 가서 자야 돼. 근데 대부분 못 자요. 하여튼 자려고 노력하고 새벽 5시에 알람을 막 기다려. 그 전에 깨서 이거 아직도 알람 안 울렸는데 더 자야 되는데. 이런 생활의 리듬을 찾게 해주는 알람 시계의 기능은 유용하죠. 우리한테 건강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신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울려주고 내일도 울려주고 요새도 그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플에서 쓰는 것 중에 자기의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앞뒤로 30분 사이에 그 기상 시간이나 취침 시간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나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5시면 5시, 10시면 10시에 울려야 되는데 그날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는데 어떨 때는 10시 10분에 울리고 어떨 때는 5시 5분에 열리고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별로였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성이요. 우리가 어떤 앞에서 얘기했던 유용성이나 사용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시간이나 또 어떤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유용성이나 사용성을 뒷받침해주는 속성이. 그래서 이 신뢰성을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유용성이나 사용성이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성이나 유용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치료기나 이런 디지털 헬스 제품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하고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의 유용성이나 사용성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나 제품을 갖다 만든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사용성을 높였어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요. 하면 돼요. 그런데 신뢰성은 그게 못 맞춰지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해요. 그게 식약처가 한 US FDA나 EC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건 안 봐요. 이 신뢰성을 맞추고 있느냐 못 맞추고 있느냐만 봐요. 그리고 그 신뢰성을 맞추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인허가를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당신이 이제 이거 가지고 팔아도 돼. 라고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고, 신뢰성을 못 맞추면은 제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거나 제 아무리 사용성이 좋아도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래서 물론 그게 디지털 헬스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점점 그런 추세가 디지털 헬스 제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서비스에도 적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거가 우리 조금 이따 이야기할 ISO 품질 규정이라. 그래서 그런 품질 규정을 갖다 맞추지 못하면은 이제 디지털 헬스 쪽은 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가 서비스를 갖다가 공공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뢰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이벤트이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시스템의 특성으로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해당되는 기능이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신뢰감이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하죠. 근데 사람의 신뢰감이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도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럴 때, 우리 아들이 둘인데 막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듄을 보내왔어.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참고로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그런데 엄격해요. 절대로 열면 안 된다.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누라 몰래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봤어요. 그래서 지우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꼭 그런 신뢰감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적인 요인들이 있죠. 난 이걸 갖다 좀 더 뭐 흥미진진함, 또 난 이걸 좀 긴장감, 이런 걸 더 느끼고 싶다. 신뢰감이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감성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신뢰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생동감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신뢰감이라는 게 다른 두 가지를 받쳐주는 그 받침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갖다 받을게요. 여러분들 질문을. 보통 뭐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가 사용성, 그러면 그 사용성의 속성으로 정확성, 효율성, 그 다음에 이런 부가적인 속성들,
유연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성의 하부 요인으로 세 가지 요인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갖다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갖다가 할 기회를 갖다 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아요.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safety. 그러니까 이거 정말 썼을 때 안전하냐? 어떤 부작용이 없고 그대로 잘 사용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보안성, security. 그래서 특히 요새 이런 시큐리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초비상이 걸렸어요. 아마 다들 경험했을 신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XZ라고 해서 유틸리티인데 거기 백도어가 발견이 돼서 리눅스 OS 쓰는 사람들은 지금 다들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그 이슈가 발생하지 않나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안성, 세 번째는 이제 안정성, 그래서 스테빌리티. 이게 한국말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서 되게 헷갈려요. 하나는 니은 받침이고 하나는 이응 받침이어서 헷갈리는데, 클리니컬 세이프티,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프로덕트 퍼포먼스 또는 스테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신뢰성의 하부 요인이라고. 그래서 정리를 갖다 하자면, 첫 번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용 조건에서든지 누가 사용하든지 앞에서 유용성과 사용성에서 디파인했던 그런 기능과 편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는 성질을 의미하고, 이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이런 신뢰성에 대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신뢰성이 준비가 됐었을 때 사용자들이 느끼는 것이 신뢰감이라고 하는 감성이고, 그런 신뢰감을 주기 위한 세 가지 우리 조건으로, 첫 번째 속성으로, 첫 번째가 security, 두 번째가 safety,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사이가 stability, 세 가지를 갖다 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서브 섹션인데요. 혹시 첫 번째 서브 섹션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네. 준영님. 그 보안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저번 주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실 디바이스의 역량이 떨어지면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는지는 사실은 그 클라우드 사용자가 사실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 AWS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는지는 사실 거의 기밀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사용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맥락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새는 자기의 서버를 갖다 운영하거나, 특히 개발기는 뭐 운영할 수 있지만 운영기를 갖다가 자기 서버를 운영하는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이 AWS나 아니면 구글을 쓰는데, 네이버도 쓰지만 그 네이버는 디스카운트 해줄 때 봤어요. 쿠폰 있을 때.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큐리티나 스테빌리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그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네 어떻게 시큐리티를 갖다 보장하고 있냐? 또 니네들 어떻게 스테빌리티를 보장하고 있냐? 이렇게 요구를 해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우리 제품을 갖다가 구입하려고 그럴 때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우리는 아마존 AWS 쓴다. 그리고 우리는 구글 쓴다, GCP 쓴다. 아니면은 우리는 망분리를 했다. 그래서 망분리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망과 우리 내부에서 사용하는 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킨다. 연세대학교는 그게 분리된 망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부 입학과 관련된, 학사 일정과 관련된 망만 분리해놨어요. 나머지의 연세대학교
학교 마음대로 다 외부에서 접속할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인터널한 서버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만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망분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런 아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아마존 AWS, 우리는 아마존 AWS 쓰면 아마존 AWS가 사용하고 있는 그 보호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런 장치가 우리가 지금 호스팅하고 있는 AWS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갖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현실적이지, 굉장히. 우리 진선님. 저는 그 신뢰성이 이제 특정한 조건 안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장 없이 수행하면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스탠리 이 물병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몰라요. 그랬어요. 약간 미국의 젠지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는데, 그 이유가 그 차가 폭발을 했는데 기아차였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아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기아차는 폭발했고 스탠리는 안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차가 폭발해도 살아남는 스탠리 해가지고 이제 그 스탠리에서 실제로 그 폭발한 차주에게 기아차를 다시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게 신뢰성인지 신뢰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속적으로 내가 사용했을 때 신뢰성이 쌓이는 것보다 뭔가 하나의 이벤트로 뭔가 신뢰성이나 신뢰감이 생긴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 신뢰감이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식대로 하자면, 정도대로 하자면 신뢰성을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느끼게 만드는 건데, 그 지금 사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저 폭파하는 차에다 스탠리를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뢰성을 평가를 하는 거는 보통 제3의 기관이 평가를 해요.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거나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쉐어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TTA나 뭐 TPA 이런 제3의 기관들이 있어요. 국제 인증 기관들이. 그런 기관들에서 그걸 갖다가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내용은 신뢰감이 더 맞을 것 같고, 우리 회사도 지금 이제 미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인증 작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ISO 27001이라고 하는 인증 작업인데, 그 컨설턴트 3명, ISO에서 컨설턴트 3명이 회사에 나와서 6개월 동안 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이 각각의 그 비즈니스 이 사이클이나 스트럭처나 또는 시스템의 구조나 이런 걸 다 훑어보고 조직 체계도 다 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회사가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서 신뢰감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정식적으로는 그런 외부 기관의 제3의 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네, 전유진님, 그 다음에 이름이 꺼졌어. 저는 유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핀테크 금융도메인 쪽에서 인턴했어서,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맨날 강사를 나오고 맨날 몇백 장의 서류를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신뢰성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볼 수 있었는데, 사실 디지털 치료제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관련 사업을 하시다 보니 좀 가장 많이 대응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좀 저희도 이제 혹시 디지털 치료제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HCI 분야의 학생으로서 저희가 참고하고 공부할 만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 가이드라인은 우리 교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뭐 ISO나 히파나 이런 가이드라인, 국제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갖다가 준용을 해서
우리가 조직을 구성을 하고 진행을 했고 또 가장 이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인터넷 그러니까 AI가 도입됨으로써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세 군데를 내라 하면은 핀테크하고 모빌리티 그리고 헬스 나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 되게 높아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 엔진이 데이터가 사용되는 곳은 아무래도 큰 데이터들이 모이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데이터들이 모이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많이 쓰여지는 도메인에서 특히 이런 신뢰성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나는 현대자동차 기술자문을 6년을 했어요. 6년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의 제일 큰 모토는 안전성. 아무리 팬시하고 뭐 하더라도 일단 차량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능이 제한됐었을 때 그 기능이 신차에 탑재되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0년 전에 기획해서 만든 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안전성이라든지 핀테크 다시 금융감도 오고 그리고 이 디지털 치료제처럼 당연히 식약처 이런 곳에서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매 눈을 하면서 계속 보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엄청 갈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 AI 비즈니스가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들에서 한 번 뚫리면 그냥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특성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현님? 네. 저는 최근에 SNS를 보다가 어떤 AI로 만든 영상에서 마크 주커버그랑 정말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마크 주커버그가 똑같은 목소리로 나는 이 사람이 아니고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영상들을 봐라 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뜨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지금까지 신뢰감의 개념은 해킹당하지 않는다, 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와 같은 수동적인 보호 개념의 신뢰감이었으면은 앞으로는 좀 사용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가짜 정보에 노출되지 않는다, 같이 좀 더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해줘야 되는 게 그런 논의가 분명 필요하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좀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지난주였나요? EC 유럽 공동체에서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를 갖다 했는데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딥러닝을 갖다 쓴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헬스 제품은 못 쓴다. 어마어마한 단서 조항을 갖다 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거에 대한 시행세칙은 올해 말 정도에 자기네들이 제시를 하겠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제공을 갖다 했죠. 그래서 이 어떤 인허가를 갖다 받아야 되는 디지털 헬스나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생성형 AI 쓸 때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갖다가 특히 EU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GDPR이라고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지금 제시를 갖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 사이에 낀 나라잖아요. 우리 EU가 큰 게 있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서 이런 세계에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장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곳,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EU인데 그런 EU 같은 곳의 가이드라인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갖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질문.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우리 하늘님? 아, 네. 그 아까 현대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 게, 그 실제로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감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가 운전을 하고 집중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신뢰감을 일부러 낮추는 경우도 있는지. 신뢰감을 일부러 낮추는. 네, 뭔가 이런 아, 너무 믿지 말아라.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는지. 네, 나는 알지 못할 게 혹시 있어요? 혹시 이제 그 질문을 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뢰감을 갖다가 너무 줘서 너무 믿고 의지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신뢰감을 좀 덜 줘서 사람들 보고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냐 이거 물어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게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 신뢰감을 낮춤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좋은. 네, 진서님. 제 생각에는 그건 신뢰성보다 유용성을 오히려 그러니까 기능을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여기 적혀 있듯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쌓이는 것이 신뢰성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 기능 자체를 유용성과 관련이 좀 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준영님 먼저. 제가 그다음에 생각- 종민님. 제가 생각나는 건 이제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아마 애플워치 4 이후부터 ECG를 측정할 수 있어서 그 심박수에서 심박수 패턴에서 이상한 게 보였을 때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기능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디스클레이머를 달아서 이거 자체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단지 모니터링하는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신뢰를 하지 말아라라는 디스클레이머들은 좀 보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디스클레이머를 단다. 혹시 또 네, 저도 하나의 예시가 금융상품 같은 거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 보면 자 이거 하면 투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면서 막 엄청 거부를 얘기를 많이 갖다 해서 해서. 되게 겁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이 회사를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기보다는 내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조금 이거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여기 서류 같은 것도 계속 보여주고 내가 체크할 수 있게 하고 읽을 수 있게 해주니까 오히려 좀 통제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신뢰성이 오히려 올라간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믿기에는 두려운데 브레이크 내가 밟을 수 있다 하면 또 그런 내 안전에 대한 또 통제감을 주니까 그런 게 좀 신뢰성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야 진서님. 가장 간단한 건 챗GPT만 봐도 챗GPT에 질문했을 때도 챗GPT가 뭐 자기는 몇 년도 모델로서 뭐 어디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뭐 어디에 한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문구를 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예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좋은 답변이었습니다.